이 채권의 개념을 모르고 어떤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네. 그런 경우 줄자 없이 집 짓는 거하고 같아요. 대충 보고 나무 이렇게 자르고 돌 깎아서 집 짓는 거하고 같다. 네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그 영상의 이제 본론인데요. 드디어 사회적 그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서. 네. 채권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도 이 컬러풀이에요. 이렇게 컬러가 많아. 컬러가 많고 그림도 많고 설명도 옆에 날개 이렇게 많고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썼는데, 제가 왜 이거를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를 다시 20 몇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려서 투자 공부를 시킨다면 전 채권 공부부터 다시 하려고요. 요즘엔 정말 이게 왜냐면 뼈에 새겨져야 된다. 맞아요. 금리는 뼈에 새겨져야 투자자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그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게 뼈에 안 새겨지고 나면서 위에 올리는 건 되게 사상 누각이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채권의 개념, 금리의 개념이 결국은 그 우리가 어떤 모든 투자 상품들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투자 상품의 길이를 측정하는 줄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채권의 개념을 모르고 어떤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 그런 거는 이렇게 줄자 없이 집 짓는 거하고 같아요. 대충 보고 나무 이렇게 자르고 돌 깎아서 집 짓는 거하고 같다. 아주 재능 있는 분들은 눈대중으로 잘하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곧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개념을, 이런 줄자를 제대로 들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주장했고 그걸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 깨달은 거 아니고 아니, 해보니까 이게 금리를 조금 더 일찍 알고 투자를 했으면 맞아요. 오래전에 깨달으셨죠. 훨씬 정통파로 쫙 갔을 텐데 헤맨 시간이 얼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 보면 재미난 게 생각보다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친절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책 내용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렇죠. 제 편하고 쉽고 문체가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죠. 원래 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채권을 설명을 제대로 쉽게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그 너무, 그래서 계속 채권 책을 쓰는 걸 포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두 제자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컨텐츠는 내가 다 있으니까 이거를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하는, 그 MZ 세대들한테 제대로 쉽게 설명하는 거는 MZ인 너희들의 몫이다. 부탁한다. 그래서 인생의 상당 부분을 양보를 하면서 이거 많이 팔리면 그 친구들 부자 되는 거야? 그렇죠?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 소고기 사 먹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독자들한테 그래도 성공을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독자분들의 몫이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증시각도의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의리 구입을 해주실 거라, 의리 구입. 서 교수님의 이 책을 의리 구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과거에도 절판이 돼가지고고요. 그 책값이 장외에서 100만 원 근처 있어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100만 원 근처 있으니까 이북으로 나오나요? 저희 그거 기억하시고. 근데 채권을 저도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초 정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확실히 이제 채권이 일반인들하고 참 거리가 멀었다는 게, 아주 기초적으로 무슨 채권을 어떻게 해서, 저 이 책 보고 한국에서 국채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는 게 주택채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국민주택채라고 하는데요. 국민주택채와 그다음에 지역채,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사는 첨가 소화채, 이런 채권들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산가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저도 한때 그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깡해준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사면 할인, 채권 할인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왜 할인해? 그때 처음에 막 16%씩 할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헐값에 우리는 팔고
그렇죠. 16%를 16%를 할인해서 파는 거야. 시가 대비, 그러니까 그 액면가 대비.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근데 아씨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이거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뭐 그런 생각은 많이 저도 들었었어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큰 폭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싸게 파는 거를 그렇게 자산가들은 사서 모아서 있는데 또 그게 중요한 게 세금 문제도 그렇죠. 많이 작용을 해요. 쿠폰이 약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질문. 그 금융투자세, 금투법 이번에 금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투자법. 저는 진짜 양념만 후라이드만 반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결국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하고 형평성은 좀 맞추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실 세금 빠져나갈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뭐 25% 때려버리면 부동산 대비 수익 대비 세금이 너무 많으니 결국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거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금투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다만 그 금투세 금투세를 지금 중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금투세에 배당 소득세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네, 그렇죠. 배당 소득도 금투세 포함을 시켜서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아니면 뭐 1억이면 1억까지는 면세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투세를 만든다는 거는 일단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그 배당 소득세를 다른 소득세하고 그렇게 합산해서 중과세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들 금투세에 배당 소득세도 포함을 시켜서 한 20% 정도 아니면 뭐 많아봤자 30% 정도 그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배당 소득세가 너무 과중하게 많아요.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포함돼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 배당 소득으로 이렇게 엎어서 하면은 세율이 빵 올라가서 배당 소득세율이 뭐 많기는 한 40%씩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연봉하고 배당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내니까 나중에 따로 받는 그 배당들은 거의 50%씩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 같은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 받을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받으면 세금으로 50%를 내야 돼요. 그거를 그 금투세를 통해서 대주주도 하여튼 배당 소득세는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잘해주지. 대주주가 분리과세를 하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대주주가 배당을 하죠. 왜냐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래서 일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 받는 소득과 이 그냥 그 뭐랄까 뭐 어떤 거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받게 되는 배당 이자 소득을 합해 버리면 이 배당 이자 소득의 본연의 그 뭐랄까 성격을 잃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 세금이 아까워서 배당과 이익을 주는 계속 요구하는 거죠. 구조가 잘 안 짜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금융 쪽에서 얻게 된 소득이니 금융으로 다 붙여라. 이 일반 소득하고 따로틀어서 금융 쪽으로 붙여서 금융 소득세로 해서 금융 차익 수익이든 금융 배당 수익이든 이자 수익이든 한꺼번에 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맞다. 그렇죠. 한 20-30% 그럼 그 정도 세금으로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하면 대주주도 배당을 흔쾌히 많이 하게 정책을 펼칠 거고 그러면 훨씬 거버넌스 문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금투세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작이 되면서 배당 문제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조율이 돼서 시작이 되면 좋겠고 시작을 해놓고 그런 다른 나라 수준으로 계속 조금씩 변경돼 가면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대로 지금 현재의 이
세제를 유지하면 네. 좀 방법이 없어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봉 높은 사람들이 배당주에 투자를 안 해. 왜?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줘도 투자를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랄까요, 여행 갔을 때 화장실과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 20몇 년 전에 이제 한 1900년대 후반이나 이런데 중국에 갔던 우리 친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갔는데 칸막이가 없어. 응가하는데 칸막이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줄만 있어요. 예. 물길 줄만. 그러면 서로 앞뒤로 보고 그럼 다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앞뒤로 보고 이렇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면은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애플 같은 경우는 하청에 하청업체에 한번 현장 조사를 갔는데 남자 화장실인데 칸막이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데서 일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하청 업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는 하청에 하청업체들 말고 그 윗단에 하청업체들한테 이거 내가 당신 돈 내서 이거 이 회사하고 합쳐서 이거 인권 개선해라. 이렇게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예를 들어 화장실 딱 항상 우리가 가던 하고 패턴이 비슷하면 좀 안심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 자본도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느낌 아닐까. 예. 하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해줘야 여기가 괜찮은 나라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넣었다 뺐다도 조금 자유롭고 네. 그게 보장이 되고 내 돈을 넣었을 때 안 띄어먹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외국 자본들이 이제 쉽게 들어오는 거지. 맞아요. 예. 너무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너무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래버리면 돈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 금투세도 어떤 맞아요. 측면에서는 그렇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다시 이제 책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또 투자 문화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약간 살짝 튀르키예 채권. 네. 지난번에 12월 달에 요즘 튀르키예 채권 조금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잠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해봤습니다. 실제로 네. 실행을 그 네. 이후에 해봤는데, 처음 했을 때 이게 비드오퍼가 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 그러니까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시가가 한 85다. 네. 시가가 85다 하는데 저는 이게 96에 잡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사자 팔자의 갭이 너무 갭 크다. 때문에 네. 처음에 그래서 사자마자 한 15% 정도 손실을 보더라고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15%야. 시장가로 드신 거예요?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요, 아니고? 제가 거기 그 정권사에 잡을 수 있는 한번 최선을 잡아봐라. 다하셔서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15%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해당 증권사는 아마 평생 첫 오퍼를 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2번을 더 냈어요. 오늘 3번, 이제 3번째고 며칠 전에 이제 2번째를 냈는데 한 5%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0만 원치 사면 한 5% 깨져서 95만 원에 평가되는 그 정도 가격으로 그렇게 일단 구매를 조금 시범적으로 제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튀르키예 채권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는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에 평가되고 있다면 95 정도에는 잡을 수 있다. 사자마자 5% 정도는 깨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사면 놀라지 마시라. 그 정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시고 끝나는 것보다도 읽으시면서 정말 제대로 쪽쪽 빨아먹으려면 얼마 안 되는 한 몇백만 원 돈 가지고 맞아요. 직접 투자를 여기 책에 나온 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도가 팍팍 올 것 같아요. 저도 채권 공부는 제 돈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되도록 이게 구조를 좀 짰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워낙 채권 시장이라는 게 채권의 개념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같아요. 그 와인 너무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종류도 많고 땅의 종류도 많고 뭐 품종의 종류도 많고 그렇죠. 뭐 이 나라 저 나라 뭐 만드는 사람 종류도 많고 그렇죠. 워낙 그렇기 때문에 채권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와인을 가장 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봐야 돼요. 와인샵에 가서 10,000원짜리든 20,000원짜리든 막
스마트폰으로 이거 검색해서 요게 요거고 뭐 해서 사고 그리고 직접 마셔보면서 먹어봐야죠. 아 내가 이걸 얼마에 산 이 와인은 이 정도의 가성비가 있구나. 뭐 그리고 또 검색해서 알아보고. 네. 그래서 조금씩 직접 사보면서 그거를 마시고 그걸 누가 사준 거를 계속 마시는 사람들은 절대 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계속 한번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해보고 내가 산 게 어떤 건지 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네. 와인을 잘 알게 되잖아요. 주식은 또 참고로 그렇게 수업료 하다가 수업료를 크게 물 수도 있는데 채권은 별로 생각보다 수업료를 많이 안 묵니다. 네, 몇십만 원부터 예. 시작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안 뛰어요. 네. 깨지질 않아요. 별로.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큰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네. 이 책을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안내에 따라서 한번 사보시고 네. 몇십만 원 사보시고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자는 어떻게 받고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네. 평가는 어떻게 바뀌면서 평가를 받게 되는지 네네. 이런 거를 계속 체험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찾아보고 네. 예. 그러면서 조금 사보고 그러니까 우리 채권 옛날에 이제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할 때 채권 공부도 하잖아요. 네. 뭐 장기 듀레이션의 뭐 변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요. 장기 물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뭐 맞추는 게 나오는데 그 공부할 때는 무슨 말이야 막 이랬는데 간단한 건 장기 채권 한번 사보고 단기 채권 한번 사보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느껴요. 맞아요. 네. 근데 책으로 글로 읽으면은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안 해봤으니까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주식처럼 뭐 잘못 샀다가 그냥 뭐 부도를 맞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 좀 움직이는 거 정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채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판매도 가능한 거니까 이 채권이 이제 그 좀 다른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행했을 때와 그다음 발행, 잔존, 그다음에 만기, 그다음에 유통. 요거가 어떤 그 채권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발행될 때 금리가 있고요. 그거는 시중 금리로 발행이 돼요. 네. 누가 어떤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지금 시장에서 5%다. 지금 이 은행 채권 1년 만기 채권 네. 금리가 5%다. 네. 아니면 3년 만기 채권 금리가 5%다. 네. 그러면 그 시장 금리에 비슷하게 발행도 되는 거죠. 발행을. 그러면 저는 이 은행채를 5% 3년짜리 은행채를 5%에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거를 보통 우리나라 채권의 액면가는 100% 만 원이에요. 만 원. 예. 1만 만 원에 네. 사면 매년 5%인 500원씩을 3년 동안 이자를 받는 그런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네. 금리가 한 1년이 지났어요. 네.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금리가 그때는 1년이 지났을 때는 이 채권의 성격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저는 분명히 3년짜리 채권을 샀잖아요. 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이 채권은 몇 년짜리다? 2년짜리. 2년짜리 채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2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100%를 가든 뭐 0%를 가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 2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변동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1년 지나고 이제 여기 2년짜리 이 은행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얼마에 샀다고요? 만 원. 만 원에 샀는데 5%? 5% 앞으로 5% 이자는 내가 이미 먹었어요. 그죠? 네. 1년이 지났으니까. 네. 앞으로 남은 거는 또 5% 500원 500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죠. 1,000원 있죠. 1,000원. 네. 1,000원을 받을 네. 그걸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시장의 금리가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10%로 된 거야. 네. 2년짜리 은행채를 10%에 이제 막 발행도 하고 거래가 되고. 신규는 10%에 발행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네. 그러면 나는 이 채권을 가지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어. 네. 내가 채권 가격이 받을 수 떨어질 있는 거는 500원씩밖에 받을 수 없는데 네. 새로 2년짜리를 이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1,000원씩 1,000원씩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1,000원만큼 기분이 나쁘죠. 앞으로 매년 500만 내가 받을 거는 1,000원인데 예. 근데 그거를 또 할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조금 네. 달라지지만은 나는 1,000원밖에 못 받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2,000원을 받으니까 나는 네. 1,000원밖에 네. 1,000원만큼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격의 변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1,000원. 이거를
팔아가 열받아가지고 이걸 기분 나빠서 팔고 저 1,000원 받는 거를 살려면 근데 어떻게 그래서 됩니까? 팔려고 내가 팔려고 하니까 내가 1,000원만큼 기분이 나쁘고 네. 사실은 그게 1,000원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팔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에 사겠어요? 뭐 10,000원짜리였는데 원래 10,000원짜리였는데 네. 그래서 나는 이제 10% 이자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걸로 바꿔 타려고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10,000원 안 쳐주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나는 그냥 지금 1,000원씩 2년 동안 1,000원씩 주는 그런 채권을 사도 되는데 너가 굳이 파니까 나는 9,000원에 살게. 그러니까 9,000원에 사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액면가 10,000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10,000원 거기에서 1,000원을 받고 이자 500원, 500원. 500원 나오는 거 1,000원을 받으니까 2,000원이니까 네. 뭐 비슷하니까 네. 나 9,000원에 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걸 9,000원에 팔고 500원 받았고 그동안에 1년 동안 500원 1년 받았고 9,000원에 파니까 10,000원에 산 거를 예. 네, 9,000원에 파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1년 동안의 투자 성과는 뭐 마이너스 500원 예, 뭐 예, 그렇게 예. 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걸 팔고 10%를 사도 이걸 파는 순간 1,000원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 다음에 뭐 10,000원짜리 사서 이제 앞으로 2,000원을 받는 거를 다시 사나. 네. 그냥 지금 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9,000원짜리니까 네. 9,000원에 평가받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000원의 이자를 받고 10,000원을 돌려받는 네. 이거나 같은 효과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어렵죠. 책을 한번 보세요. 아 근데 이 책에서 초반에 이 채권 관계를 채권 채무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나는 채권자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다. 네. 아주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기초부터. 예. 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쉬워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사실은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한 8알 이상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저희 맨날 금리 얘기하니까. 여기는 상위 1%만 들으시는 채널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네. 저희 그 채널에 계신 분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 흐름, 지금 말씀하신 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세상 사람들이 금리에 따라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금리에 예.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다 달라지는 거니까 금리에 따라서. 주식에 그러니까 이게 3년짜리, 2년짜리는 2년치 기분이 나쁘고 네. 10년짜리는 10년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나는 얼마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가격이 변동하는 거고요. 주식은 주식의 상관없죠. 만기, 주식의 두레이션은 무한대잖아요. 네, 주식은 상관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손익의 변화가 1년의 작은 손익의 변화가 그게 무한정 간다는 가정을 하면 상당히 큰 폭의 가격 차이가 가격 등락으로 네.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주식이 주식의 변동성이 큰 이유가 주식의 만기가 길기 때문에.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작은 이슈가 이거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에 무슨 문제가 일으켜 하는데 그 미래가 생각보다 길다고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예. 미친다고 생각하면 앞에서의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주식, 이 채권형 주식 투자법은 주식을 10년짜리 채권으로 가정하고 네. 계산을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최근처럼 네. 이게 그러니까 10년이니까 1% 변동하면 한 10%의 가격이 변동되거든요. 네네.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처럼 한 30% 주가가 올랐다. 네. 이 말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3% 정도. 네. 예, 왜냐하면 저는 10년으로 10년으로 가정을 하니까 3% 정도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모 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20% 정도 기대 수익률이 계산된다면 네. 지금은 아마 한 17%로 내려갔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게 이렇게 채권의 개념을 또 주식에서 활용해서 네. 그렇게 또 계산도 해낼 수 있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예. 아까 그 중간에 기분은 나쁘지만 주식하고 다른 게 도산만 안 하면 그렇죠. 원금은 다 줍니다. 끝까지 버티면. 네. 이자를 조금 받게 될 뿐이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이자도 받아요. 500원, 500원. 그러니까 이게 채권하고 주식하고의 어떤
메커니즘이 크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견디어서 끝까지 버티면은 이자 다 받으니까 생각보다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 기분 나쁜 것만 버티면 된다. 예,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하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드리면 지금은 조금 비싸요.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2022년 말 네. 한참 22년 10월 달 패닉 났었죠. 뭐 LG 전자 채권이 뭐 6%? 네. 뭐 이렇게 가고 뭐 한전 채권도 뭐 그렇게 가고 뭐 이럴 때 나 5% 갔었습니다. 예. 한전체가 잠시. 그때 제안이 와서 제가 지금은 채권 투자할 만해요라고 채권 책을 이제 쓴다고 계약을 했고요. 근데 그동안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3.5% 수준이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인하를 좀 많이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뭐 기정사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의 입장과 시중 은행의 입장이 좀 시중 채권 투자자들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이거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빨리 금리 인하 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네. 뭐 국채고 10년짜리 금리고 5년짜리 금리고 다 기준금리하고 비슷해. 네. 원래 만기가 길면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더 위험하니까. 그렇죠. 더 위험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 말은 좀 만기가 길면 뭐 한 5% 뭐 이런 식으로 6%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되는 게 이론적이고 일반적인데 네. 지금은 다들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그런 것들의 금리 수준이 3.5% 수준으로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죠? 네. 이거는 금리를 예상대로 내린다 하더라도 더 내려갈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채권 금리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채권을 투자한다면 저는 장기물은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네. 뭐 중기물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한 3년 이내 채권 중에서 네. 국채보다도 좀 그 이자 수익률이 높은 그런 회사채 쪽, 우량 회사채 쪽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네네. 은행 예금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잘 셀렉트할 것 같지만은 장기물 쪽은 좀 위험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사상 최고치 전 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은 통화량이 너무 증가해서 이 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통화량이 많았으니 인플레이션이 나고 사실은 자산시장에서 제일 빨리 인플레이션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따져 보니까 그런 과거의 금리가 아니라 중립금리라고 표현되는 그 금리 수준이 레벨업 되지 않겠느냐 과거보다. 그렇죠. 그게 네. 지금 과거보다라고 했는데 그 네. 과거는 그 역사상 없었던 때였어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가 좀 비정상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험을 한 거였어요. 네. 이 정도 초저금리로 갔을 때는 어떤 도움이 될까?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갖 실험을 해본 거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데는 효용이 있다. 네네. 하지만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저금리 그리고 초저금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고 저는 그거를 연준이도 깨달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 0%대, 1% 이때 뭐 이런 금리 수준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다시 돌아가기는 아주 힘들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수준, 미국은 좀 그 기준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지금 높은 상황에 있는 건 맞다고 보고 있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내릴 수 있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요. 우리 그 채권 투자에서 수익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이자 수익. 둘째는 그 자본 차익. 자본 차익은 어떨 때 난다? 네, 금리가 떨어질 때. 내가 산 금리 수준보다 시장 금리가 떨어졌을 때 그 자본 수익이 나요. 그 주식이
배당 수익과 가격 변동 수익, 자본 손익을 합산해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채권도 이자랑 그 자본 손익이 합산돼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익이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은 열려 있죠. 그 수익들이 계속 열려 있지만은 채권은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이자 수익이 크다 적다? 적죠. 예, 금리가 너무 낮으면 뭐 만약에 3%다 그러면 3%밖에 이자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손익이 날 그 룸이 적어지는 거죠. 예. 이게 그냥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1%, 2% 같은 금리도 과거에 한 번 그랬지만은 그렇게 가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면 3%짜리 금리가 2% 정말 최고 괜찮을 경우 한 1%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 여지. 그러니까 10년짜리를 사도 진짜 많이 먹어도 10% 자본 차익으로 10% 먹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2002년 말 때처럼 막 남들이 채권 때문에 죽겠어 이럴 때 그럴 때는 채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장기채 이런 것도. 미국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10년물을 4.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미국은 장기물은 좀 많이 고평가돼 있고요.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봐서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그 고평가 수준이 적다. 아마 지금 수준보다 크게 그러니까 한 4%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밑으로 있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기준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도 한 3%대 정도까지만 내려갈 것 같으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금리는 뭐 미국이 한 장기금리가 한 4% 정도다. 4% 정도고. 많이 높게 보시네요. 네. 와, 이거 일반 채권 하는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쌍심지를 키우고 무슨 소리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끝으로 이 책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뭐 최선을 다했고요. 저는 아마 다른 어떤 컨텐츠보다 채권에 대해서는 아마 이 책이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채권을 알고 금리를 이해하면 모든 투자에 대한 눈이 트이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사회를 위해서 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제자들한테 다 거의 상당히 많은 인세를 다 넘겨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안 팔린다고 확신하신 모양이네요. 근데 우리 아마 증시각도기 TV에 우리 10만 금융전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팔아 드릴 것 같고 인세 안 받은 걸 후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갖고 계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이 가격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월간 서준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왜 서준식 교수님 안 나와요? 서준식 교수님 그때 막 그 밸류업 하면서 주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포지션이 궁금해요 막 이러면서 많이 그랬습니다. 좀 늦게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아마 오늘 많이 도움과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